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잭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989년 7월 3일, 브라질 마라냥 주의 아스트라토시에서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흔한 포르투갈 이름인 다닐루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거나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학령기가 되어도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가난한 동네의 모든 아이들처럼 거리에서 자랐습니다. 브라질 빈민가의 어른과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숨막히는 가난, 낮은 생활 수준, 그리고 실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길거리 범죄가 번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직 더러움, 가난, 인간다운 조건과 정상적인 음식의 결핍만을 보고 자란다면 존재하는 모든 자기 보존 본능이 활성화됩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대로 혹은 원하는 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어린 시절부터 오직 폭력과 힘으로 얻는 결과의 속도만을 본 사람은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끔찍한 잔인함과 흔들리지 않는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사라는 공항에서 여동생 데보라와 두 조카, 이안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와 야스민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를 맞이하게 되어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실패로 끝난 후 30세의 데보라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는 진정한 열망과 의지로 브라질에서 펜실베이니아로 이주하여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새로운 장소에 빠르게 정착했고 아늑한 집과 새로운 생활 수준에 익숙해졌습니다. 데보라 브란다우와 그녀의 언니 사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청소 서비스 업체에서 함께 일했을 뿐만 아니라 낮에도 종종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로 온 이유였던 조용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만남이 모든 주인공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2020년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휴일을 보내던 데보라는 동포인 31세의 다닐루 카발칸티를 만났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신뢰 관계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매우 세심했고 그녀의 아이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데보라는 브라질 이웃인 다닐루 카발칸티와 사랑에 빠졌고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간의 관계 끝에 그들은 작은 집을 빌려 완전한 가족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뜨겁고 감정적인 다닐루는 완벽한 가정생활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데보라와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질투심이 많아지고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비롯된 불신은 점차 완전한 통제로 변했고 부부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폭력으로 끝나는 스캔들. 다닐루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화난 짐승 같았습니다. 그는 데보라에게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요구했고 저항할 경우 아이들 앞에서 그녀를 심하게 벌했습니다. 그 여성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방어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 대우를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언니의 집으로 돌아갔고 반복되는 위협 끝에 경찰서에 갔다가 법원으로 가서 카발칸티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호 명령을 받았습니다. 데보라가 카발칸티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관계를 영구적으로 끊으려 할 경우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맹렬하게 그녀를 쫓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데보라는 다닐루 카발칸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작은 조사를 벌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라질의 지인들에게 연락한 후 그녀는 다닐루의 과거 삶과 그가 미국에 입국한 이유에 대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연인이 그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받은 정보에 충격을 받습니다. 2017년 11월 5일, 고향인 브라질에 있을 때 다닐루 카발칸티가 피게이로폴리스시의 한 식당 근처에서 20세 학생 월터 주니어 모레이라 도스라이스를 5번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였으며 살인은 월터의 자동차 수리비 빚 때문이었습니다. 범죄 발생 일주일 후 브라질 사법 시스템은 검찰의 예방 구금 요청을 승인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브라질 당국은 그를 구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닐루 카발칸티는 토칸틴스 사법 시스템의 불일치 때문에 브라질리아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범죄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그 결정을 국가영장등록부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발칸티는 푸에르토리코에 불법 입국했습니다. 그의 체포영장은 2018년 6월 브라질에서 발부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입국한 후 카발칸티는 위조 신분증을 취득하고 결국 그의 여동생이 살고 있던 펜실베이니아 주 체스터 카운티에 정착했습니다. 다닐루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후 데보라는 그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거나 그의 신원을 공개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여성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2021년 4월 18일 저녁 데보라는 집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고 여성은 나이든 이웃과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닐루 카발칸티가 그녀를 옆으로 불러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은 데보라를 기다리며 전 연인들이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대화는 차분했지만 어느 순간 카발칸티가 칼 2자루를 꺼내 갑자기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데보라는 쓰러졌고 그는 그녀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데보라의 아이들은 길거리 내내 엄마를 건드리지 말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남자는 격분 상태였습니다. 그는 데보라를 총 38번 찔렀습니다. 이 잔인한 장면을 목격한 이웃은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출혈을 막으려 했습니다. 데보라의 딸은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고 응급서비스에 전화했습니다. 데보라 브란다우는 파울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다닐루 카발칸티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를 탈출했고 몇 시간 동안 도주하다가 버지니아 주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로 송환되어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체스터 카운티에서 다닐루 카발칸티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카발칸티는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2020년부터 정기적인 가정폭력으로 데보라를 위협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카발칸티의 재판 동안 데보라의 우는 아이가 증언대에 서서 그 피비린내 나는 날의 끔찍한 사건들을 몇 번이고 회상했습니다.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에 도달하는 데는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발칸티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평결이 발표된 후 카발칸티는 포킵시에 있는 체스터 카운티 교도소로 보내져 연방교도소로의 이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31일 오전 9시경 그는 스파이더맨처럼 굴뚝을 이용해 체스터 카운티 교도소를 탈출했습니다. 그는 2개의 비좁은 복도 사이의 벽을 가로질러 올라가 굴뚝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교묘하게 철조망을 피하고 탈출했습니다. 감시 영상에는 운동장의 2 벽 사이 좁은 공간에 있는 죄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양쪽에 팔과 다리를 대고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지붕을 가로질러 달려가 담장을 넘고 철조망을 뚫고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이고르 볼트의 탈출 이후 교도소에서 확인된 모든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들이 해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워드 홀랜드 교도소장 대행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몇 달 전 이고르 볼트라는 수감자의 유사한 탈출 이후 추가된 철조망이 탈옥을 막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5월에 이고르 볼트라는 수감자가 교도소 지붕으로 올라가 덜 안전한 장소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탈출 후 약 5분 만에 교도소에서 1마일도 채 안 되는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한 가지는 인적 요인 측면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기반 시설에만 집중했고 인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워드 홀랜드는 말했습니다. 카발칸티가 사라진 직후 교도소에 160개 감방을 감시해야 했던 누군가가 탈출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홀랜드는 말했습니다. 죄수들을 내려다보는 감시탑의 경비원도 카발칸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시탑 경비원은 먼저 행정휴직 처분을 받았고 그 후 긴급사안으로 해고되었습니다. 교도소는 폐쇄되었고 특히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보는 사방에 울렸습니다. 다닐루 카발칸티, 33세, 검은 머리, 무장 가능성이 있으며 매우 위험함. 위험한 살인범의 주립교도소 탈출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망자에 대한 수색은 모든 미디어 채널에서 매일 방송되었습니다. 카발칸티 수색을 지휘한 펜실베이니아 주 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열어 주 주민들에게 특별 작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방관하지 말고 경계와 관찰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범인의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탈출 후 약 몇 시간 만에 다닐루 카발칸티는 교도소에서 서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제보 덕분에 카발칸티는 9월 2일 이른 아침 시간 감시 카메라를 통해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지역 주변에 수색 경계선을 설정하고 카발칸티의 잠재적 탈출을 막기 위해 그곳을 통과하는 도로와 철도를 확보했으며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모든 정보에 대해 1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당국은 교도소에서 2마일 이내 셰스터 카운티의 피컵슨 타운십의 울창한 숲 지역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이 탈출 며칠 후 가을 바닥에서 도망자를 발견했지만 그는 경찰이 그를 찾기 전에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도주 끝에 수색 경계선은 확장되었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법 집행기관이 초기에 수색했던 곳 바로 남쪽 교도소에서 거의 3마일 떨어진 인기 있는 식물원인 론구드 가든에서 카발칸티를 포착했습니다. 협곡도 많고 높은 들판도 많고 풀도 많고 키 5피트에 120파운드인 남자가 숨을 만한 곳이 많습니다. 라고 펜실베이니아 동부지구의 로버트 클라크 연방보안관 대행이 9월 5일에 말했습니다. 어렵고 험준한 지형 외에도 수색대원들은 며칠 동안 계속된 극심한 더위와 습도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주한 중범죄자를 필사적으로 수색한 지 일주일 후 지상에서 카발칸티를 수색하는 데 참여한 경찰관의 수는 250명에서 거의 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넓은 경계선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라고 경찰서장은 말했습니다. 수색팀은 인원뿐만 아니라 수색에 투입된 장비 면에서도 강화되었습니다. 수색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헬리콥터는 카발칸티의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어머니가 카발칸티에게 평화롭게 당국에 항복하라고 간청하는 녹음 메시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발칸티는 교도소에서 남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부동산의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동하여 시설 주변에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했고 론구드 가든과 수색 지역에 인접한 학교들은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폐쇄될 것입니다. 경찰은 남은 주 동안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을 계속했고 론구드 가든은 9월 7일 대상의 또 다른 목격 이후 강제로 대피하고 다시 폐쇄될 때까지 잠시 제한된 접근으로 재개장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한 현상금을 $10,000에서 $20,000로 인상했습니다. 거의 일주일간의 수색 끝에 신경은 곤두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가 도주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국은 아직 카발칸티가 어떻게 교도소를 탈출했는지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체스터 카운티의 필라델피아 주민들은 경찰로부터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실내에 머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CBS 뉴스는 34세의 다닐루 카발칸티가 펜실베이니아 교도소를 탈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9일 카발칸티가 롱구드 가든에 수색 경계선을 뚫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집중적인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수색 경계선에서 북동쪽으로 거의 20마일 떨어진 피닉스빌 근처의 전 동료 집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이 비디오 인터콤 통화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카발칸티는 외모를 바꾸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는 면도를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닐루는 교묘하게 줄을 돌아다녔고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 유제품 가게에서 벤을 훔쳐 피닉스빌로 운전했고 지인들로부터 도움과 피난처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9월 10일 아침 가스탱크가 비어있는 도난당한 벤이 이스트 낸트밀 교회의 한 들판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색 지역은 세스터 카운티 북부로 이동했습니다. 도망자의 움직임은 다시 수색 경계선을 바꾸었습니다. 9월 11일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카발칸티는 인터폴 명단에 추가되었고 당국은 그의 행방에 대한 정보에 대한 현상금을 인상했습니다. 같은 날 밤 긴급 서비스는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자가 자신의 집 차고에 침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집주인은 정당 방위를 위해 총을 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7발을 발사했지만 카발칸티는 집에서 탈출하여 집에서 스코프와 손전등이 달린 고지휘 구경 소총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집 근처에서 카발칸티의 스웨트셔츠와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고 위험한 중범죄자가 이제 무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사우스 코번트리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문, 창문, 차량을 잠그고 가능하면 실내에 머물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는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합니다. 카발칸티의 탈출은 많은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교육구들은 카발칸티가 감시 영상에 포착된 후 그날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주민들에게 문을 잠그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카발칸티가 이제 포위되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좁은 사우스 코번트리 타운십에 새로운 수색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수색은 9월 12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9월 13일 오전 1시경 열화상 기술을 탑재한 항공기가 숲에서 카빌 카운티를 발견했습니다. 목격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감시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용되는 것을 막는 악천후 때문에 접근하기 위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9월 13일 이른 아침 시간 비빈스와 불법 마약 단속국의 말에 따르면 자정 직후 최종 수색 경계선 내에서 보안 경보가 울렸다는 것을 당국이 알게 되면서 큰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열화상 기술을 사용하는 항공기는 오전 1시경 그 지역에서 열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기술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은퇴한 미주리주 고속도로 순찰대 대위인 론 존슨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법 집행기관에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그들은 제때에 멈추었고 DEA 첩보 비행기에서 열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3일 오전 8시경 경찰은 카발칸티가 이틀 전 집에서 훔친 소총을 들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험한 범죄자인 다닐루 카발칸티는 빽빽한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요다라는 이름의 경찰견이 그의 머리를 물어 제압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붙잡았습니다. 조지 비빈스 중령은 기자회견에서
요다가 체포 과정에서 카발칸티에게 경미한 머리 부상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조용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비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습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사상자 없이 도망자를 체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카발칸티는 체포 직후 경찰의 신문을 받았는데 그는 수박과 가을물로 생존했고 밤에만 이동했으며 숨어 있다가 경찰관에게 거의 잡힐 뻔한 적도 한 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발칸티는 차를 훔쳐 캐나다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교도소로 돌아온 이후 카발칸티는 강도, 무단 침입, 절도 등 탈출과 관련된 여러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위험 중범죄자 다닐루 카발칸티의 체포 이후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포함한 지역 및 주 관리들은 수색을 도운 많은 법 집행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데브 라이언 셰스터 카운티 지방검사는 오늘은 여기 셰스터 카운티에서 멋진 날입니다. 우리의 악몽은 마침내 끝났고 선한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도망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모든 응급 구조대원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일했고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수색을 지휘한 조지 비빈스 서장은 법 집행관들이 카발칸티를 찾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며 수색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더위와 노후, 그리고 수색 중에 설정된 각 수색 경계선이 울창한 숲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수색팀은 펜실베이니아 주경찰, FBI, ATF, 그리고 미국 연방보안관을 포함하여 약 500명의 법집행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총격 현장 주변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카발칸티의 탈출 이후 각 방향으로 수마일의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셰스터 카운티 교도소를 감독하는 셰스터 카운티 교도소 위원회는 카빌 카운티의 탈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교도소가 5월 19일 이고르 볼타의 탈출 시도 이후 적절한 보안 개선을 할 기회가 있었으며 그 개선 사항들이 카빌 카운티가 볼타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탈출을 잠재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도소는 이미 카발칸티의 9월 7일 탈출 당시 근무 중이던 교도관을 해고했으며 교도소 관계자들은 그 교도관이 탈출 중에 카발칸티를 발견할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인 체포 며칠 후 체스터 카운티 교도소는 카발칸티가 지붕에 접근하여 탈출하기 위해 두 벽을 올라갔던 지역 위에 양철 지붕을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다른 보안 조치 및 개선 사항과 함께 말입니다. 셰스터 카운티 관리들이 어떻게 용의자가 탈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할 질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교도소의 역사를 고려할 때 말입니다. 라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주를 위한 그토록 긴 수색 기간 동안 함께 모인 모든 법 집행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협력은 악을 잡아 명예롭게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닐루는 이제 결코 풀려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잭이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